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웹데이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웹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를 미리 써놨어요. 웹은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은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죠. 그 주고받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안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을 보려면 주고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요청과 응답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청과 응답에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청과 응답이 웹은 요청과 응답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렇죠? 그 데이터에는 HTML과 JSON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데이터들 위에 메타데이터로 소유주라든지, 그렇죠. 이 데이터가 유효한 시간이라든지 인증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 그리고 요청한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인지, 왜냐면은 브라우저 이전 시간에 본 것처럼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게 좀 필수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우저에 따라서 뭐 보이는 그런 요소가 다를 수 있고 디자인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정보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텍스트 데이터가 주로 이를 때가 있고요. 또는 사진과 영상, 소리가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면 그 검색 결과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멜론 같은 경우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웹을 통하는 데이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째 번과 두 번째 줄 웹은 요청과 응답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는 쪽, 그거를 우린 서버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받는 쪽, 그걸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 언제나 요청을 보내는 쪽이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다시 보낸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리퀘스트를 보내는 게 클라이언트고요. 데이터를 받는 쪽에 해당해요. 물론 줄 때도 요청을 보낼 때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검색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그렇죠? 원하는 데이터에 이제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보시면 데이터 검색하기 위해서 날짜를 지정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요청과 응답으로 주고받는데 그 방식을 세세하게 정해 놓은 것을 우리는 HTTP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 주고받는 데이터는 HTML일 수도 있고 JSON일 수도 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데이터는 HTML과 JS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보내는 거를 요청이라고 하며 받는 거를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청은 영어로 리퀘스트고요. 응답은 영어로 리스폰스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라고도 하고 리스폰스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떤 블로그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웹 검색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웹 요청, 우리가 요청과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웹 요청과 응답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기식, 두 번째는 비동기식입니다. 동기는 우리가 줄여서 싱크라고도 하고요.
싱크를 맞추다 할 때 싱크고요. 비동기는 에이싱크라고도 합니다. 어싱크 또는 에이싱크라고도 해요. 그래서 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이 왔을 때 그 다음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동기식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응답의 순서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응답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요청을 보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싱크 깨졌네요. 에이싱크 또는 어싱크로너스, 에이싱크로너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뭔가요? 왜 안 지워지지? 그래서 싱크. 그래서 동기는 응답이 왔을 때만 첫 번째로 보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이 왔을 때 그 이후에 다시 요청을 보내는 거라면 비동기식은 요청을 응답을 받는 거와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이 사실 첫 번째 요청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넷은 그 속도가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낸 요청이 항상 첫 번째 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또는 경로에 따라서 느린 쪽으로 오게 되면 만약에 첫 번째 요청은 미국에 보낸 요청이고 두 번째 요청이 인천에 보낸 요청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 당연히 인천에 보낸 요청이 빨리 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인터넷 회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동기식은 응답의 순서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 다음에 또 꼭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온 응답이 첫 번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두 번째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요청에 대한 응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청할 때 그렇죠? 요청할 때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작업을 한다. 응답이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화면에 뿌려준다든지 또는 이제 서버의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 이 리스폰스를 받고 나서 어떤 동작을 할지 동기식 같은 경우는 이때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응답을 받고 나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에이싱크로너스는 이때 코드를 작성해야 될지 이때 코드를 작성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청할 때 이때 실행할 코드를 같이 보내요. 그렇죠? 그때 이거를 우리는 핸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비동기 핸들러거든요. 그러니까 비동기는 이제 이벤트 핸들러랑 동일한데 왜냐면은 리스폰스가 도착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핸들러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이 응답이 도착했을 때 알아서 이 핸들러를 실행시켜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커먼 박스가 코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요청이 첫 번째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응답이 얘라고 했을 때 이 코드를 이 응답에 맞춰서 실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비동기를 완벽히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두 가지 첫 번째 응답의 순서가 다를 수 있다. 두 번째 요청을 보낼 때 요청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도 전달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두 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부분에 예시를 뒀습니다.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캐셔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일렬로 줄을 서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첫 번째 커피를 받아야지만 두 번째 커피를 또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느려져요. 그렇죠? 왜냐면은 한 작업을 처리하는데 뭐 A만큼 시간이 든다고 하면 4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순서대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비동기 요청은
진동벨이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의 이제 음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 명의 바리스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뒤로 가면 되죠. 그 다음 사람 주문하고 뒤로 가고 그렇게 되면 만드는 순서대로 진동벨을 울려서 이제 차례대로 받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4배만큼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음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수만큼 또 이제 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문 받는 사람도 있고 음료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2명으로 표현됐는데 컴퓨터는 이거를 혼자서 빠르게 혼자서 작업을 합니다. 물론 지금 멀티코어도 있겠지만 하지만 타임 분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마치 여러 명과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커피를 만드는 동안에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이 사람이 나갈 때까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웹 데이터를 보면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있느냐? 이건 제가 수정을 안 해서 지우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unstructured예요. semi-structured, semi. 그래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크기와 데이터의 의미하는 바가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소리가 이미지가 뭐 해가 이렇게 있는 사진이라고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한 의미를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진다면 이거는 바로 비정형 데이터인 겁니다. 의미가 모호한 거예요. 사람이나 시간이나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모호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반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는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도 명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아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퍼스트 네임이니까 이름이겠거니 라스트니까 성이겠거니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두 가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하나는 제약 조건과 constraints, 영어로 constraints고요. key라는 걸로 커 말고요. 키로 표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플로이 아이디는 포인 키죠. 그러니까 관계로 봤을 때 인플로이는 여러 개의 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개의 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 타입 정형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어떤 크기를 가지는지, 그리고 다른 거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관계 또는 제약 조건은 무엇인지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데이터가 이제 정형 데이터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예요. 그에 비해서 웹데이터 중에 이런 텍스트 데이터 있잖아요. 많이 보는 텍스트 데이터, 구글 검색 결과,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얘가 우리가 봤을 때 의미 알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여기 두 가지 생각할 의미라고 했을 때 두 가지라고 했죠. 제약 조건과 키라고 했어요. 관계. 그렇죠?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고 비정형 데이터인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 크롤링에서 많이 하는 이제 가져오는 데이터들은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는 거 이렇게 HTML도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죠. 0과 1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인 거고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제 데이터가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처음 딱 보면 얘는 뭐 타이틀 바디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댓글, 뭐 아니면 게시글, 포스트니까 게시글이겠네.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타이틀은 그 게시글의 제목이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유추하는 거지. 정확히 뭐 타이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키값으로 뭐 A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디 대신에 B라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는 거지 그 의미를 모호성 없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 같은 경우 이러한 데이터의 형태인 경우에는 우리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는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의미를 대략적으로 사람이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이제 의미를 알아낼 수 있을 때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웹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 받는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루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정형 데이터의 사용법을 보면 앞선 시간에서 제이슨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문서의 보조 역할이었다가 요소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문서의 요소를 추가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래는 구글 검색창만 있었는데 제가 BTS라고 치니까 없던 요소들이 생겨났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하냐? 웹에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처음에 BTS죠. 여기 BTS 있고 그 다음에 BTS 버터죠. 그다음 여기 있잖아요. BTS 버터.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0번서부터 9번까지 10개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슈가까지. 그렇죠?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여시고요. 브라우저 연 다음에 구글에 접속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 확인하진 않을 건데 F12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 또는 이렇게 탭을 누르시면 여기에 네트워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BTS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BTS라고 치면 이게 올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옆에 패치 /XHR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리스폰스를 클릭하고 프리뷰 합시다. 프리뷰 클릭을 하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들을 서버에 얘가 이제 네트워크를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거를 우리가 여기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쿼리, Q는 쿼리의 줄임말이고 BTS를 전송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 데이터를 전송한 거에 대한 답이 여기 오른쪽에 프리뷰에 표현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BTS를 전송한 거의 답이 프리뷰에 표현된 거고 보시면 0번째는 부산 콘서트라고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배드 디시전스라고 돼 있잖아요. 배드 디시전스. 그리고 마지막에 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진 나와 있는 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는 BTS가 없었으면 없었어요. 근데 BTS를 치면 여기에 새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없던 요소를 그리는 거 누가 한다? 자바스크립트가 한다. 그럼 그 동작을 어떻게 한다? 서버로부터 필요한 필수적인 데이터만 전달받아서 그거를 그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 작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1년 전에 제가 캡처를 뜬 거고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그려준다. 자바스크립트가.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그렇죠? 우리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다 되셨을 거라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우리 텍스트 보고 반정형 데이터 받고 비정형 데이터에 유튜브는 이제 음성과 동영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거고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웹 데이터에 대한 특성 그리고 여러분들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는다. 그렇죠? 그 주고받을 때 우리가 그냥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보낸다 해서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 그거를 응답이라고 하며 리스폰스라고 한다. 이거를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고받는 거를 HTTP라는 형태로 HTTP에 이제 기술된 대로 그 절차대로 우리가 주고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동기와 비동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형태 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인지 반정형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크롤링을 하게 되면 추후에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아무래도 다루지 않아요. 정형 데이터는 크롤링의 대상이 아니라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가 다루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웹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특성 그리고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 주고받는 거에 대한 용어 그렇죠?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소를 우리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것도 클라이언트죠. 그리고 데이터를 주는 쪽을 우리가 서버 이렇게 정의한다고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뵈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